세상이 바뀌고 첫 게스트십니다. 달달달달달. 오늘 아침 6시에 대통령 신분으로 전화 경호원들 쫙 달라붙고 인천 계양구 자택 앞에서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화면 보이시죠, 여러분도? 옆에 와이프분 표정 엄청 밝습니다. 네.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한번 소쿨님과 부동산 이야기 나눠보도록. 왜 웃냐면 아직도 저는 믿기지가 않아요. 현실 부정. 그러니까 뭔가 몰래 카메라인가? 뭐 트루먼 쇼를 하는 건가 나한테? 뭐 이런 느낌도 좀 들고요. 이게 맞는 건가? 그게 이제 무리 본능이에요. 너무 이쪽에만 있어도 안 되고 너무 이쪽에만 있어도 안 되고 네. 저는 조선일보하고 한겨레를 동시에 읽거든요. 네. 그리고 완전히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극명하게 대비되는 반대 의견을 들어봐야 내 논리에 허점이 보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쪽 얘기만 들면은 계속 그렇게 가야지. 앞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어쨌든 저희는 살아남아서 또 맞습니다. 자산을 또 축적하고 내 집 마련도 해야 되고 갈아타게도 해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 여기 대통령이라고 해야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 오늘 아침 6시 20분부터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 부동산 공약을 약간 했어요. 약간 제일 눈에 띄는 게 이제 4기 신도시 공급을 많이 하겠다. 네. 근데 이제 3기 신도시도 지금 시작도 못 했는데 네. 4기 신도시를 얘기한다? 뭐 공급이라는 게 1, 2년 만에 되는 게 아니니까 장기적인 플랜에서 이렇게 여기저기다 많이 하겠다. 그린벨트 부셔서 뭐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재원이 있느냐. 그 얘기는 이제 집값이 지금 상승하고 있으니까 서울 주요 지역 위주로. 네. 그리고 그게 확산 기로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마용성은 지금 물건이 싹 다 사라지고 엄청 상승하는 분위기고 막 매수자들이 달라붙는 분위기고 이제 그 비강남권, 비한강 벨트 쪽도 지금 온기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네. 드디어. 네, 설설 이제 살살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이 대통령이 이때까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반에 담임 선생님이 없었던 거야. 근데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나라 뭐 좀 그죠? 얕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반 반장이 이제 옆반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럼 옆반 선생님이 뭐 얘기가 되겠어요? 담임 선생님이 잠깐 뭐 결혼을 해갖고 신혼여행을 간다거나 그래서 잠깐 비운 자리를 약간 이때까지 불안했었던 거야. 그러면은 이제 진보가 되든 보수가 되든 대통령이 새롭게 당선이 되면 사람들이 그래 나는 보수를 응원했지만 진보 대통령이 됐어도 어차피 둘 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이 존재하는 거 아니야. 외국 세력도 이렇게 있고 우리나라 내분도 지금 분열돼 있고 하는데 잘 다독거려서 이제 잘해보자 이러면서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불안이 해소됐다고 봐요. 우리 맞아요. 부동산 쪽에선. 일단 주식시장이 먼저 반응을 하더라고요. 오늘 폭등하더라고요.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쪽에서는 똑같은 이제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산 개념에서 이제까지 망설이던 분들 있잖아요. 대통령이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줄 알아 이 나라가 또 이제 선거 뭐 사법 리스크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딜레이 될 수도 있고 모르겠다 그러면서 잠깐 보류하자 했던 사람들이 이제 매수를 시작을 했거든요. 당선이 확정이 되고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소비도 많이 위축됐었잖아요.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6개월 동안 거의 자영업자들 다 무너졌거든요. 코로나 때보다도 더 심하다니까. 그런 상황이 일단락됐다. 정리됐다. 그리고 7월에 DSR도 좀 뭐 이따가 뒤에 나오겠지만 네, 그렇죠. DSR도 앞두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어가고 부동산 방향이 잡혀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이제 시작이니까. 제일 먼저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제 4기 신도시가 이재명 대통령의 차별점이었어요.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4기 신도시 얘기가 없었거든요. 나머지는 뭐 재건축, 재개발 뭐 완화하겠다 이런 얘기는 양쪽이 똑같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공급 쪽에서 4기 신도시만 차별화가 있었고 나머지 뭐 국토 보유세 이런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이번에는 지난 22년도 대선 때는 하셨었는데 네. 그런 거 안 하시고 뭐 그냥 일반적으로 우파 쪽에서도 얘기하던 감세 정책, 돈 있는 사람이 강남에 집을 사갖고 뭐 서로 비싼 거 서로 주고 받겠다는데 뭔 관여를 하냐. 그런 건 그들만의 리그다. 우리는 뭐 기본주택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공공임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결론적으로 이제 재원을 투입해갖고 서민들을 위해서 서민을 위한 정부잖아요. 진보 정권이 이제 앞으로 5년 동안 서민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전반적인 큰 느낌을 잡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좀 특이한 건 예전 진보 정부는 약간 수요 쪽에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었다면 네. 이번에는 뭐 공공임대주택도 그렇고 뭐 4기 신도시도 그렇고
굉장히 좀 공급에 포커스가 좀 많이 맞춰져 있어서 네. 이게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페이크죠. 아, 페이크입니까? 페이크죠. 왜냐면 이재명은 합니다. 공급은 얘기했을 때 누구한테도 욕을 안 먹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공급 정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네. 그 다음에 공급은 이제 지지난 정권이죠, 벌써. 맞습니다. 지지난 정권 김현미 장관이 말했듯이 공급은 뭐 빵이 아닌 이상 하루아침에 만들 수가 없지 않냐. 네. 이게 최소 3년에서 5년, 토지 보상만 몇 년이 걸리고 아파트 짓는 데만 3년인데 그러면 10년, 20년은 그냥 지금 2기 신도시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네. 예. 2기 신도시가 2003년도에 시작했거든요. 노무현 정권 때. 그럼 22년째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한 20년까지도 마무리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3기 신도시도 시작도 못했는데 4기 신도시를 얘기한다는 건 그만큼 할 말이 없다는 얘기죠.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른다는 거를 알고는 있어요. 근데 중도표, 우파표를 갖고 와야 되니까 공급을 얘기하면서 집값 안정은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선거에서 무조건 이겼으니 이제 그리고 근본적으로 또 바뀌셨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바뀌셨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지금 전세가 상승, 서울에 공급이 없어서 매매가 상승이 시작이 되면 그 어떤 정부가 오더라도 막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이명박 정권 때 네. 보금자리론 하면서 집값이 폭등하니까 5배수 당첨, 사전 청약 5배수 당첨 했었거든요. 그러면 1만 명을 아파트를 짓는데 1만 명을 당첨시켜야 되는데 5만 명을 당첨시켜버렸어요. 그럼 나머지 4만 명은 대기 수요를 태워버리고 집 사지 마. 너 당첨됐을 수도 있어.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살짝 묶어놓는. 네. 그러니까 그게 보수건 진보건 이런 시장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간 집값을 안정화시켰었죠. 그런 상황에서 공급을 우선 얘기를 하고 근데 안 먹힌다? 그럼 바로 수요 억제로 들어가 버리죠. 어쨌든 수요 억제는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공급은 바로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게 이제 진보든 보수든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대출금리가 이번 주인가에 조금 올랐다고는 하지만은 어쨌든 기준금리도 한 번, 두 번 정도 더 내려갈 것 같고. 2번 더 내린다고 아주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더 내릴 수도 있어요. 네, 지금 상황이 심각해요. 경제 성장률이 1%도 안 되잖아요. 0. 몇 프로면 예전에 10분의 1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자영업 내수들은 다 망했다. 그리고 수출도 지금 위태롭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한국은행에서는 부동산 때문에 금리를 정하지는 않아요. 부동산도 일부분이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시장을 봐야 되거든요. 그때 상황이 심각하니까 돈을 풀겠다는 거죠. 네, 코로나 때보다도 지금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자영업자들은. 12월 달에 연말 특수를 우리 또 전 대통령께서 다 날려버리셔갖고 6개월 동안 지금 경제가 마비입니다. 그래서 민심이 되게 흉흉해요, 지금. 근데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이 됐으니 진보든 보수든 누구든 이 경제 좀 살려줘라. 모든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면 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네. 월급쟁이 분들은 약간 이 상황을 인지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자영업자분들은 지금 매출이 반에 반토막 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심각하고 특히 지방은 집값도 안 오르고 비강남권도 서울 수도권도 비강남권도 안 오르잖아요. 지금 집값이. 근데 강남은 지금 22년도 하반기 대비 정고점 돌파해서 계속 새로운 정고점의 역사를 써 나가고 있거든요. 원밸리가 지금 70억이 거래가 2건이 됐습니다. 9평이. 그럼 평당 2억이 넘거든요. 디폴트죠. 네, 한 5년 전에 평당 1억 넘었다고 했을 때 반포 아그로 리버파크가 그때도 사람들이 충격을 먹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불과 5년 만에 보통 10년마다 이제 돈이 2배로 풀리면서 통화량이 2배로 가는데 지금 5년 만에 2배가 올랐다는 건 지금 한 5년 동안에 시중에 돈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긴 하지만 너무 많이 풀렸다는 거에 반증이거든요. 그 영향이 앞으로도 계속되고 뭐 진보든 보수든 새로운 대통령이 나와서 세금을 더 많이 걷겠다, 허리띠를 졸라매겠다 하면 다 싫어하거든요. 건보료를 높이겠다 그러면 다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건보료를 대통령 당선됐으니까 이제 건보료를 뭐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말을 이제 살짝씩 이제 돌려서 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 공약만 한 250조. 이 공약 했던 거 다 하려면 250조가 들어가는데 그거를 시중에 이제 차근차근 공약을 말해 놓은 게 있으니까 했을 때 시중의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쏟아지겠죠. 아무튼 뭐 부동산의 관점에서
이게 생각날 수밖에 없어. 어쨌든 이 유사한 상황이 언제였지라고 이제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가 떠오를 수밖에 2017년도 초반을 보시면 되죠. 없어요. 그래서 초반에 분위기 되게 좋았어요 그때. 민정수석하고 이렇게 같이 커피 네. 이렇게 양복 입고 그렇죠. 세 명이서 이렇게 꽃보다 남자. 뭐 그런 청와대 느낌으로 이렇게 커피컵 들고 이렇게 가는 청와대 것도 이렇게 좀 이렇게 보였었고. 멋있었죠. 와 그때 뭐 네. 다들 응원했죠. 다들 막 국민들의 80% 이상이 응원을 했어요. 저는 안 했는데 많이 응원했더라고요. 그랬어요? 네. 20%였구나. 근데 그런 그 초창기 때가 좀 떠오르면서 야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경험치가 있으니 우리도 똘똘한 한 채, 뭐 신축, 최상급지, 쏠림, 양극화 네. 뭐 이런 쪽으로 자산시장에 좀 적극적으로 베팅을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똘똘한 한 채는 너무 똘똘해졌어. 이게 원베일리 기준으로 원베일리가 지금 제일 세니까요. 70억을 돌파했다는 건 거기서 더 가기는 쉽지 않아요. 저는 이제 풍선 효과와 갭 맞추기로 한강벨트, 마용성, 지금 막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마용성이 엄청나게 상승이 되면서 토어제 확대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과천 쪽, 분당 쪽, 마용성 쪽은 토어제 확대 지정이 될 것 같아요. 과천은 워낙 좀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네. 상승폭이 가파르다는 얘기가 나와. 그렇게 되면 또 이번엔 그 옆에 쪽이 오르기 시작하겠죠. 뭔가 비슷한데? 봤던 기억이 나는데 어디서? 그죠. 기시감이 들죠. 네. 네, 계속 이렇게 번져나가기 시작하겠죠. 네, 그래서 수도권은 엄청난 상승 후 강력한 수요 억제책. 제일 먼저 대출 규제부터 하겠죠. 제일 쉬우니까. 그리고 했었잖아요. 15억 이상 뭐 대출 금지 막 이런 거 했었잖아요. 했었던 거니까. 네, 그래서 하면서 그게 이제 안 먹히죠. 그 다음에는 뭘 하겠어요? 그 다음에는 세금 막 압박하겠죠. 부동산들 돌아다니면서 막 현장 조사하고 막 그러면서 막 압박하겠죠. 그래서 이제 묶어놔야죠. 그러니까는 이제 규제를 안 하겠다는 그 헛된 희망은 갖지 마셔야죠. 그럼 시행령으로 그 뒤로 밀어놓은 양도세 중과배제 있지 않습니까? 네, 끝에서부터 이제 다시 하겠죠. 아. 아니 뭐 그 전에 더 센 걸로 할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올해 6개월 동안 올해 이제 6개월 남았잖아요. 올해 안에는 이제 분열된 나라를 통합? 네, 통합. 네, 국민의 대통령 반대파도 의견을 달리하시지만 같은 국민이다. 그러면서 이제 통합이 위주죠. 지금부터 막 세게 할 수는 없죠. 바로. 모냥 빠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조금 이렇게 위험 있게 태극기 딱 타시고 이제 잘 하시겠죠. 네. 그리고 잘 하시려고 해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 때 실수가 반복되지 않으려고. 그래서 정권을 뺏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권을 유지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는 정치인 입장에서 보자고요. 그러면은 그때 실수한 거를 하지 말아야 되니까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하려고 하지만 결국 시장 상황은 녹록지 않다. 금리가 하락하고 그러니까요. 시중엔 돈이 엄청나게 풀리고 그죠? 통화량하고 금리가 제일 중요한데 거기다가 이제 서울은 30년 만에 역대 최소 공급이 내년부터 확정이에요. 앞으로 3년간. 그러면은 전세가 폭등에 이제 매매가 폭등은 수순이다. 근데 이걸 어떻게 누가 와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떤 정권이 와도 그냥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앞으로 몇 년 동안. 그럼 그때 그냥 욕을 먹으면서 자기 지지자들한테까지 배척을 받겠냐? 아니면은 자기 지지자들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마냐사냥을 하면서 어떤 한 지역을 소수를 타겟으로 이렇게 좀 할 거냐? 그거에 갈림길에 놓였을 때 내가 정치인이 돼도 쉬운 선택을 한단 말이죠. 어려운 선택을 하지 않고. 왜냐하면 내가 욕을 덜 먹기 위해서. 그래야 정권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런 깊은 정치와 부동산, 경제까지도 생각을 하셔야지 단순히 내가 어디를 사서 집값이 오르지 않을까? 이런 단순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큰 그림을 그려야지. 그러니까 나무를 자꾸 보시는데 나뭇잎이 아니라 나무가 아니라 산이 아니라 산맥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산맥. 산맥. 예, 더 큰 그림. 그래 놓고 그 안에서 산을 보고 나무를 보고 내가 볼 물건을 살까 말까 이렇게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 요 앞에서 벌어지는 양극화가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더 될 거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뉴스에 나오는 얘기를 그냥 일반 양민들이 하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민. 네. 지금은 이제 이렇게 지금 한 7배, 8배로 벌어졌기 때문에 네. 국평 기준으로 비강남권하고 강남권이 서울 안에서도 네. 여기서 더 벌어질 수는 없어요. 예전에 한 2배 벌어졌던 게 지금 7배, 8배로 벌어졌거든요. 그럼 여기 아래쪽이 이제 따라 올라가죠. 어쩔 수가 없죠. 여기서 더 갈 수는 없죠. 더 가는 거래들이 한두 건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대세는 아닐 거예요, 앞으로. 양극화는 앞으로 대세는 아닙니다. 지금 지방을 다 팔고 뭐 서울에 똘똘한 한 채 강남에 막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막차 타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반 대중하고 다른 북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들리진 않아요. 잘 들면 들려요, 조금씩. 들려요? 근데 잘 보셔야 되죠. 그럼 일단 산맥부터 한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 왜 가져오신 거죠, 이 자료는? 그러니까 나라가 반으로 갈렸어요, 지금. 오른쪽은 빨강, 왼쪽은 파랑. 이렇게. 진한 파랑도 있고요. 진한 빨강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렇게 디테일하게 하고, 여기 또 주황색 있잖아요. 여기 이준석 후보, 주황색. 네. 이렇게 좀 갈렸더라고요. 나라가 이제 분열됐다. 분열됐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까지의 모습이요. 앞으로는 오늘 이후에는 이 자료가 찾기가 힘들어요, 또. 그래서 제가 2017년도 자료도 막 찾으니까 없어갖고, 그 전 대선 때도 그렇고, 네. 없어갖고 오늘 이제 역사의 한 장면을 기록하기 위해서 제가 제 블로그에다 올려놓은 거를 지금 갖고 온 건데. 어떤 분이 댓글로 네. 난 적국에서 살고 있다고. 적국이요? 빨간색 쪽에 계시면은 네. 본인이 파란색 지지자인 거고 네. 지금 파란색 쪽에 계시면은 이제 빨간색 지지자이신 거죠.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면 웃긴 게 여기로 들어가면 빨간색 안에서도 파란색이 곳곳에 있어요. 아. 네, 그리고 파란색 안에서도 빨간색이 곳곳에 있죠. 아,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큰 그림을 먼저 보고 아. 동서로 분열이 됐다? 근데 동쪽 안에서도 서쪽 사람들, 서쪽 세력이 있고 서쪽 안에서도 동쪽 세력이 있다. 그리고 이게 사람들 마음 안에도 있어요. 저도 종부세 내기 전까지는 종부세 100만 원만 내봐요. 바로 바뀐다. 정치 성향이. 아, 언제 바뀌셨는지 좀 알 것 같습니다. 네, 그죠? 시기적으로. 종부세를 내면 바뀌어요. 그 전까지는 안 바뀌어요. 야,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네, 그렇죠. 아, 정말 다양합니다. 서울 위주로 보면은 용산하고 광진구, 도봉구가 이제 쪽 보수 쪽이네요. 그죠? 그러네요. 도봉이 눈에 들어옵니다. 도봉은 원래 좀 이제 양천이 이제 목동이 있긴 하지만 네. 대부분이 빌라촌이 많아요. 신월동 쪽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쪽으로 돼서 이제 그러네요. 그 안에서 이제 동별로 또 투표 결과를 보면은 목동은 또 이제 우파 쪽일 수 있고 여의도도 우파인데 영등포 전체는 그렇죠. 전체적으로는 또 그렇고 그렇죠. 여의도가 이번에 한 1년 만에 10억이 올랐어요.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이 사회가 유지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더 많겠죠. 그러니까 가진 자냐 못 가진 자냐 진보냐 보수냐 성향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 그랬더니 생각이 많이 바뀌셨다고. 그죠? 좋네요. 그죠? 집은 주거용이지 투기용이 아니어야 된다. 근데 이념적으로 맞죠. 저는 이제 그 사실을 많이 강화해가지고 있었고 그에 기반한 주장도 많이 했었죠. 근데 그게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불가능하다. 그건 당위일 뿐이고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라는 코멘트입니다. 네. 저는 뭐 얘기했잖아요. 자기야말로 진정한 보수다. 중도 보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이 바뀌셨던 안 바뀌셨던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봐요. 이걸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조금이라도. 이런 게 이제 의미 있는 변화인데 선거 전에 했단 말이죠. 이제 후에도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후에는 이제 말씀을 하실지 어떨지는 전 잘 모르겠네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부터 내고 얘기하면 재밌지 않습니까? 네. 네. 강남은 지금 거래량이 급감했어요. 거의 몇백 건도 안 돼요. 지금 서울 거래량이. 강남은 거래량이 급감해서 제일 문제는 이제 매도할 물건들이 없어요. 매수자는 많은데 매도자들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뭐 1년 만에 반포 같은 경우는 10억씩 올랐는데 왜 팔아 이러죠. 20억대가 30억이 됐거든요. 반포자이. 네, 20억 초반에 들어갔던 저희 수강생들이 지금 33억에 거래되니까 10억 버니까 이 인간들이 놀더라고요. 해외여행 다니고. 변심. 그죠?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네. 그때 얘기하셨던 것처럼. 근데 어쨌든 거래량이 급감한 이유가 네. 이제 너무 많이 폭등을 하니까 이제 이게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쉬어가죠. 그래서 토지 재지정, 그죠? 3월 중순에 3월 19일 날 토지 재지정이 서초까지도 해버리니까 이제 그 실수요자 아니면은 전입을 하지 못하면은 이사를 들어오지 못하면 이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강남권이거나 지방분들은 이 사태에 대해서 분노를 해야 되는데 왜 이거를 그냥 모르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강남이 이제 남의 나라 얘기고. 근데 이제 2월 달서부터 잠깐 해지됐을 때 지방의 유지들은, 돈 많은 사람들은 강남을 많이 샀다. 그래서 강남에는 오히려 지금 전세 물건이 좀 있어요. 그리고 서초 메이플자이가 2월 달, 이번 달에 입주라서 늦어져도 7월까지는 입주를 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사전 점검했었는데, 네. 그 메이플자이가 한 3,000세대, 잠원동에, 한강변에. 그 3,000세대가 입주를 하면서 서초는 지금 반포 쪽, 잠원 쪽은 전세 물건이 많아요. 거기랑 지금 동대문구가 이게 지금 서초하고 동대문구가 유일하게 지금 공급폭탄으로 전세 물건이 좀 많으니 그쪽에 가서 전세 구하실 분들은 좀 구해보시는 것도 괜찮고 전세로 한 번 더 기다리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매 거래량은 급감했다. 네, 가격은? 가격은
폭등 중이다. 강남권 기준으로. 근데 그게 이제 강남 3구하고 용산까지 토호제를 지정해 버리니 이제 마용성으로 강동까지 쫙 퍼지고 있다. 그리고 과천하고 분당까지도 거래가 활발하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요동을 치고 있어요. 뭐 압구정 같은 경우에는 70억 대형 평수 기준 70억 거래된 다음에 75억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80억으로 뛰어버려요. 1, 2억이 아니야 이제. 1, 2억은 돈도 아니야. 5억, 10억씩 오르는데 그건 저 세상 얘기고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 서민들이 사는 6억에서 12억 기준으로도 온기가 들어가고 있다. 근데 그게 좀 과도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어서 이 상태로라면은 뭔가 규제 대책이 빠른 3개월 안에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지난 정권에서 얘기했던 7월에 DSR 3단계가 시작이 되면 대출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집 사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대출이 줄어드니까요. 네.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하실 분들은 지금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 쓰자마자 그걸 들고서 바로 은행에 가서 자필 서명해야지 7월부터는 대출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시간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너무 촉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준비가 돼 있었어야죠. 항상 부동산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급등하고 또 뭐 싸게도 갑자기 거래되는데 그런 건 이제 내부자 거래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가격이 요동칩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진보는 뭔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앞으로 이게 더 심화될 거다. 가격 요동이. 그러니까 전 롤러코스터라고 그래요. 폭등했다, 폭락했다. 폭등했다, 폭락했다. 근데 그게 단기간에 볼 때는 이렇게 되지만 장기적으로 멀리서 봤을 때는 그게 우상향에서 폭등, 상승, 폭등, 상승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상향으로 갈 거다. 공급도 지금 대책이 없고 수요는 지금 쏟아지고. 맞아요. 예. 공급 대책 없지, 수요 진짜 막을 길 없지. 이 심리를 어떻게 잠재울 건데 지금. 그게 제일 문제죠. 그리고 이제 3번의 정책 사회적인 요인은 네. 어느 정도 이제 일단락 됐죠. 정리했습니다. 불확실성이 해소됐습니다. 누군가 리더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뭐 이제 응원한다. 어떤 정권이 들어오든지 국민들은 응원을 해요. 뭐 우리나라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죠? 근데 네. 그 불확실성이 이제 또 남아 있습니다. 신규 규제나 새로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근데 저는 뭐 내 집 마련 1가구 1주택자 위주로 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내 집 마련 1가구 1주택자들은 뭐 지금 공급도 부족한 상황에서 금리는 저금리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오르든 떨어지든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 가족하고 살아가는 집인데. 뭐 실수자까지는 못 건드리니. 실수요자들은 건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전세 자금 대출 뭐 살짝 규제하려고 하는데 뭐 내 집 마련하면은 되는 거니까. 정책적 사회적인 요인은 일단락돼서 이제 불확실성은 해소됐고 이제 전세가 제일 문제예요. 전세가 다주택자들 규제가 풀린 게 없거든요. 그리고 풀릴 가능성도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다주택자들이 지지난 정권 5년, 지난 정권 3년, 총 8년 동안 그 전세금도 못 올리고 5%뭐 해갖고선 2년, 4년 해버리고 요번에는 8년 한다, 10년 한다, 무한갱신권 한다, 막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다 물건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뭐 외곽순환도 쪽 부동산들 돌아다니면 1000세대, 2000세대 단지에 매매 물건이 100건, 200건 쏟아져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전세는 하나, 두 개, 막 이렇게. 그러니까 전세를 안 넣는 거야, 이제 사람들이. 질려버려갖고. 그래서 세입자들이 못 나간다, 이사비 내놔라,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돈이고 뭐고 귀찮다. 스트레스 받기 싫어. 다 팔아버려. 그리고 2018년도에 8년 임대사업자 해놓은 분들이 지금 16년도에, 17년도에 했던 분들은 올해 8년 임대사업자 양도세 면제 기간이 도래했거든요. 2년마다 5%씩밖에 못 올렸던 게 이제 팔 시간이 됐고 양도세 면제고, 그죠? 네, 그런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 내놓고 있어요. 제 주변에 다주택자들도 지금 다 팔고 있어요. 네, 특히 지방은 되게 심하고요. 왜냐면 똘똘한 한 채니까 자기 서울에 한 채는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실거주. 그거 외에 안 좋은 물건들은 싹 다 팔고 있죠.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아랫 버전들. 그건 다 팔고 있고 제일 좋은 것만 갖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심화되고 있죠. 8년 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 정책을. 그래서 이렇게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치달았는데 이제 그 비강남권도 오른다. 강남권이 안 오른다는 게 아니라 강남권과 비강남권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오르니까 이제 서민들의 그 고통, 스트레스는 더 심해지겠죠. 이때까지는 강남만 올랐으니까 기분만 나빴지 나한테 집값이나 전세값은 많이 안 올라서 스트레스는 덜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원밸리가 나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는 비강남권, 경기권 그리고 지방의 주요 핵심 지역까지 싹 다 전세가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매매가가 상승할 거기 때문에 거기서 브레이크를 정부에서 걸어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강력한 수요 억제책이 뭐겠어요? 첫 번째가 대출 규제, 두 번째가 세금 규제. 이 두 개로 이제 싹 심리를 죽여버리겠죠. 은행 금리도 너무 낮다. 가상 금리라도 붙여라. 막 그러면서 이제
그 관치금융이잖아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은행까지 압박을 해버리면 일순간에 확 식어버리겠죠. 2017년도 하반기처럼. 그러다가 그래도 나는 내 집 사야겠다 그러면서 막 다시 2018년도처럼 불붙기 시작하면 정부에서 아주 강력한 대책을 하겠죠. 그래서 2019년도 같은 9.13 대책 같은 강력하게 때려버리면 이제 시장이 싹 다 얼어붙겠죠. 네. 그게 계속 반복될 겁니다. 2017년도에도 그렇게 예상했는데 그대로 5년이 가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근데 이번에도 뭐 시즌 2 온탕 냉탕이었다면 이번에는 금냉탕. 서울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한다. 그런데 이런 거는 원래 진보 정권의 내용이 아니에요. 중도래요. 중도니까. 중도니까 한다고 합니다. 중도 보수라고 그러시던데. 아, 그래요? 중도 보수면 하셔야죠.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해서 서울에 이제 낡은 네. 아파트나 빌라촌들을 다 밀어버리고 신축 아파트를 지으면 근데 이게 정치적인 스탠스 때문에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재개발 재건축 낡은 아파트에서 전월세 사시는 분들이 그동안에 이제 표밭이었는데 그 표밭을 갈아엎는다? 쉽지 않죠. 근데 이제 경기도 신도시는 뭐 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왜냐면 또 경기도에 집이 있으시잖아요. 분당에. 거기는 하시겠죠. 네, 선도직은 하시겠는데 서울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시행할 겁니다. 세금하고 대출이죠.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말씀하셨던 요즘은 얘기 안 하시는데 국토보유세. 이름을 바꿔서라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가 1주택자 압박, 그죠? 세금, 중과세 아니면 고가 1주택자를 매수하려는 15억 이상 대출 금지, 전면 금지. 네, 그리고 전세 대출 규제까지. 그래서 월세화를 목적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보 쪽은. 네. 월세화. 왜냐하면 전세 사기가 빌라 쪽에서 너무 오피스텔 쪽에서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피해자들이 지금 공식적으로 인정된 인원만 3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고 하는데 이게 아파트까지 영향을 미쳐갖고 월세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쪽 분들은. 글로벌 스탠다드죠. 글로벌 스탠다드.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니까. 주택 관련 공약. 공급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네. 다 공급입니다. 사기 신도시 하겠다. 재개발 재건축하겠다. 그렇죠. 공급이죠. 다 공급이죠. 분담금도 완화해주겠다. 네. 나 찍어라. 용적률 상향해주겠다. 대신 공공주택은 지어야 된다. 그죠. 이런 게 있고요. 소형 아파트 의무 비율도 있고요. 예전에 있었던 건데 그렇게 해갖고 더 많은 서민들이 아파트에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 공공, 영구임대, 공공, 네. 공공. 공공만 다 표시를 해놨어요. 네. 5년간 250만 가구를 공급으로 목표를 한다. 네. 목표죠. 네, 목표죠. 지금 재원도 없고. 네. 그러니까 25만 원도 줘야 되는데, 그죠? 줄 게 많아요. 그게 뭐 한 13조가 되더라고요. 한 번 줄 때마다. 한 번 줄 때? 한 번 줄 때, 전 국민한테 한 번 줄 때마다 13조, 12조 정도. 많이 들어가는구나. 네, 그럼요. 네, 그래서 1년에 한 번 준다는데 몇 번 주고 나면 이제 인고. 네, 지금 정부 재정이 몇 조 없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제 돈을 찍어내거나 세금을 걷거나. 아닙니다. 10만 원씩 돌리면 됩니다. 순환경제. 순환경제. 호텔 살리듯이 돌리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예전 대선 때 22년도 대선 때하고 지금하고 공약이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 당시에는 국토보유세 뭐 이런 얘기들을 하셨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공급 얘기만 하면서 그러니까 신기해요. 자극적인 세금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다 빼더라고요. 네,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 당시 공약 한번 볼까요? 그 당시엔 더 심했어요.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원가 공개. 이런 게 전통적으로 진보 쪽의 스탠스죠. 3종 세트죠. 네. 분상제, 후분양제. 후분양제. 여기 네, 그러니까 서민을 위해서 안전하게 하겠다 이거죠. 기본주택, 국토보유세 맞아요.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공공 임대.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그 팜플렛 보고. 네. 이게 부동산 얘기가 거의 없죠. 부동산 얘기도 없고 찾아보면은 아까 전에 그런 내용들이 이게 그 우파 정책이냐 이쪽 진보 정책이냐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쪽이 똑같은 공약을 하니까 혼란스럽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저는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이쪽 스탠스를 아는데 최근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원래 이런 줄 알더라고요. 네, 원래 그렇게 이렇게. 그럼 이걸 보여주시지 이 자료를. 이게 그 불과 3년 전 자료인데도 사람들이 집단 치매에 걸렸는지 이걸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해주면 3년 전에 이랬어요? 이러시더라고요. 최근에 공부 시작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3년 전이 아니라 8년 전에도 이랬었다. 그리고 그 옛날에도 그랬었다. 그런 역사적인 흐름을 좀 알아야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있죠. 역사를 모르는 민족한테는 내 집이 없습니다. 정책 결정권자는 공정성과 효율성 상에서
균형을 잡아야 된다. 어느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 따라서 효율성은 경제 파이를 크게 하자. 그리고 파이를 분배하자. 공정하게. 정부 개입, 세금, 복지로. 다 아는 내용인데 이렇게 딱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강조 포인트도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밑줄도 쳐져 시장의 자율 작동 유행 구조. 근데 놔뒀더니 너무 많이 이렇게 오르지 않냐. 그걸 좀 통제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공정성에 초점을 맞춘 게 진보 정권. 그러니까 불평등이 심화된 양극화 같은 상황에서 너무 그렇게 한쪽만 오르고 안 오른 데는 영원히 안 오르고 하니까 이걸 좀 분배를 하자. 그런데 이제 보수 쪽에서는 그게 아니라 거기서 인센티브를 좀 해서 가난한 사람들도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이쪽으로 진보 쪽으로 간 거죠. 국민들이 대다수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최저임금을 올렸어요. 문재인 정권에서.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16.4%를 올렸어요. 그래서 6,000원이던 1시간 최저임금이 7,500원으로 16%가 상승했어요. 1년 만에. 그 소득주도 성장. 그렇죠. 네, 소득 일환으로. 돈을 많이 나눠주면 사람들이 더 부자가 되지 않겠냐. 일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나눠주자.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편의점을 기준으로 그러면은 이제 알바생이 뭐 주 6일 근무하고 뭐 월 200씩 가져가는데 요즘 내수가 침체돼서 편의점도 장사가 안 된대요. 그래서 편의점 사장이 200을 못 갖고 가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알바생은 일도 적게 한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고용이 이제 잘라버리자. 알바생을. 200 줄 바엔 차라리 부인하고 본인이 맞교대한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아니 최저임금을 높였더니 고용 효과는 오히려 떨어지더라. 그래서 서민들이 더 힘들어지더라. 그게 일 열심히 하는 서민들한테 돈 많이 주자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이게 너무 비싸지니까 사람들이 고용을 안 해버린다. 대기업도 지금 신입사원 안 뽑잖아요. 너무 비싸지니까 인건비가.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금 한 8년 만에 거의 10,000원이 돌파했는데 이번 정권 5년 동안에 분명히 12,000원 돌파할 겁니다. 최저임금. 그러면은 12,000원이요? 2017년도에 6,00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8년, 9년 만에 한 12,000원 정도 돌파해버리면 모든, 그러니까 아파트만 2배, 3배 오른 게 아니라 모든 물가가 2배가 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월급이 지금 한 8년 동안 2배가 안 올랐다? 그럼 그래서 너무 가난해진 것 같아요가 아니라 실제로 가난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심각해지는 거죠. 공정성을 강조했더니 오히려 잘렸다. 편의점 알바생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은행, 관치금융으로 은행을 통제하고 건설사를 통제하고 개인까지 세금하고 대출로 압박해버리면 거대 정부가 되는 거죠. 한국은행 금리까지 조정해버리면. 진짜 큰 정부다. 통화량 정부. 거대 정부를 뭐 공약집들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정부의 힘으로 분배 조정을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벌어질 세상은 이렇게 된다. 5년 동안. 그건 인지하시고 이렇게 현실 도피를 하시지만 안 되고 인정하시고 꿈에서 깨어나셔서 아까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하실 때 네. 약간 섬뜩했습니다. 네. 이거 맞나?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문제야. 양쪽 의견을 다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공정성 중요하잖아요. 그죠? 똑같이 일했는데 본인만 적게 받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기분 파기 때문에 네. 그런 걸 많이, 그러니까 능력보다는 결과의 평등을 되게 원해요. 그러니까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개인이나 시장보다는 그걸 믿었더니 이렇게 대기업 입속만 차리고 서민들은 어려워졌다. 대기업을 좀 더 쥐어짜서 서민들한테 이렇게 편안하게 하겠다. 나눠주겠다. 이런 분배의 정부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공약을 많이 해놨으니까, 뭐, 진보, 보수 정권, 어느 정권이 들어왔어도 공약 해놓은 거를 이행하려면, 뭐, 무조건 돈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통화량이 그쵸, 정권 초기에 풀리는 건 당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우리는? 현물을 많이 들고 있어야 돼요. 그럼 그 현물이 뭐겠어요? 뭐, 라면이나 생수를 사다 놓을 거야? 집에? 그럼 결국엔 부동산이죠. 근데 이거에 대한 종부세 성격의, 국토보유세 성격의 어떠한 거를 만들어서 그 재원으로 나눠주겠다. 국토보유세, 땅하고 건물을 다 하면은 그 정도 자금이 되니까 그걸 한 번씩 이렇게 1년에 나눠주겠다 하면 이제 12조, 13조 이렇게 25만 원씩 나눠주면. 그래서 자기들 딴에는 다 계획이 있어. 그렇게 계획들을 세우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따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책도 소개해드릴 텐데.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탠스가 이제 진보 정권이 들어왔으니까 흘러간다. 이제 좀 그려집니다, 이게. 꿈에서 깨셔라. 당신이 원하는 세상은 안 온다. 5년 뒤에 나온다. 정신 차려. 애국 청년은. 내 속에 들어갔다 오셨나? 요게 이제 3월 달에 다시 확대 재지정을 하면서 네. 서울이 확 꺾였는데 그랬는데 지금 실수요자 위주로 정고점을 계속 돌파하면서 강남, 서초, 송파가 간단 말이죠. 그래서 뭐 잠실도 국평 기준으로 33억 돌파했고 강남은 뭐 40몇 억씩 돌파하고 애지간한 거예요. 반포 원베일리가 뭐
치고 나가지만 70억 돌파하고 이런 상황에서 네.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어요. 예, 코로나부터 시작된 건데 전 세계가 다 풀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집값이 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엄청 올랐어요. 특히 미국은요.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금리가 6%가 넘어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더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그 이민 가셔서 내 집 마련하신 분이 이따가 자료 나오지만 네. 대한민국이 부럽다고. 금리가 지금 3점 몇 프로예요. 대출 금리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반이라고. 미국 물가도 엄청 올랐어요. 햄버거 뭐 하나 먹으면 $20 세트 막 이래갖고. 근데 미국 연봉이 평균 우리나라의 2배가 안 되거든요. 근데 물가는 2배가 올랐으니까 이게 지금 미국 사람들도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를 찍었던 거죠. 3월 달에 나왔던 건데 벌써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여러분들? 네. 그죠? 2달 반 전이니까. 네. 그래서 그때 확대되니까 이제 딱 마비를 시켰던 거죠. 근데 다시 확대되고 있어요. 그때 얘기했던 정부 그 논조가 뭐였냐면 금리가 하락하고 있다. 유동성이 많이 풀린다. 공급은 역대 최저다. 정부도 알고 있어요. 이 세 가지를.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하나하나 규제를 가하겠죠. 금리는 기준금리가 이런데 가상금리 더 붙여라. 유동성은 뭐 쉬쉬하겠죠. 왜냐하면 세금 더 걷는 것보다 돈 찍어내는 게 편하니까. 네. 그럼 공급은요? 아, 공급 충분하다. 이러면서 김현미 언니처럼 계속 뻥카를 날리겠죠. 제2의 김현미 언니가 앞에 한 명 등장할 것 같다. 누군지 이제 궁금하다. 아빠지? 방패막이. 방패막이? 욕바지. 욕받지. 네. 근데 지난 정권 윤석열 정부에서는 없었잖아요. 네. 국토부 장관도 좀 존재감이 미미했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분이든 한 분 나와서 이제 욕바지 역할을 하면서 공급 충분하다. 걱정하지 마셔라. 아, 지금 이렇게 급하게 사실 필요 없다. 공급이 넘쳐나는데 지금 잠깐 병목 형상일 뿐이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누르겠죠. 근데 그게 안 먹히겠죠. 눈치 빠른 사람들이 지금 막 사겠죠. 그러면 에이씨 그러면서 확 하겠죠. 근데 그게 올해는 살짝 잽이 나올 것 같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는데 내년부터 본격적인 수요 억제책이 시작이 되면 그때는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이런 토지 확대 재지정 뭐 그죠? 특히 과열지구 이런 거에 더 확대 재지정이 시작이 되면 그때는 이제 사고 싶어도 못 사죠. 제가 작년부터 올 초까지 빨리 전세 끼고라도 사라 했는데 못 사셨던 분들이 지금 그러더라고요. 지방분들이. 수강생분들 중에 지방분들도 많으신데 그분들이 아 그때라도 살 걸 그랬어요. 전세 끼고라도. 지금은 전세 끼고도 못 사니까 저는 자기는 너무 답답하다고. 그때 왜 빨리 사라고 그랬는지 이제 알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지방에 있는 분들께 또 정리가 더 좀 필요한 시간이 있어서. 아니, 전입이 안 되니까. 어. 강남 3구는 이제 못 사는 거예요. 지방분들하고 경기도 사람들은 강남 3구는 못 들어와요. 영원히 거기 살라는 거지. 돈이 있어도 못 사요 이제. 분당 있는데요? 구로도 있는데요? 있죠. 없다는 건 아니죠. 있는데 그러니까는 돈이 있고 좋은 걸 사고 싶어도 명품백을 사고 싶어도 줄 서 이거야. 아, 넌 못 사. 경기도니까. 넌 지방 사람이기 때문에 강남을 넌 살 수가 없어. 이렇게 정부에서 대놓고 얘기하는데도.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랬잖아요. 토호제 풀 때 이건 헌법에 위배되는 거다. 그랬잖아요. 토호제에 대해서. 근데 헌법에 위배를 또 했네요. 네, 다시. 그러니까요. 거주 이전의 자유를 막았잖아요. 화들짝 놀라서 그러니까요. 다시 했죠. 근데 그때 안 막았으면 지금 8,000건 돌파하면서 10,000건 넘어갈 뻔했어요. 서울이. 작년 여름에 과열 양상으로 가버릴 뻔했는데 3월 19일 날 막았는데도 8,000건 넘어버렸어요. 작년 여름에 10,000건 넘었다가 12월 1월 달에 확 분위기가 죽으면서 3,000건, 2,000건 후반까지 됐다가 다시 19일 만에 3월 19일 날 막았으니까 19일 만에 발표를 했죠. 그리고 한 20일 만에 막으니까 그렇게 됐죠. 나머지 열흘 더 거래됐으면 10,000건 넘었을 겁니다. 엄청나게 과열됐었죠. 근데 다시 지금 토호제 그 재지정의 효과가 없이 이제 실수요자들이 사는 건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입도 하고 그런 분들이 이제 사기 시작하니까 가격 계속 전고점 돌파하면서 물건이 없죠. 강남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비강남권이 확산되면서 오르기 시작한다는 거. 이걸 막을 수 있는 책략가, 지혜로운 책략가가 진보 쪽에 있을까요? 아니요, 이 흐름을 막을 수 있을까요? 네, 진보 쪽, 보수 쪽 다 없습니다. 이 시장의 거대 흐름을 막을 수는 없어요. 딜레이 시킬 수는 있겠죠. 잠깐의 규제로. 네, 눌러놓거나 네, 뭐 이 네. 정도. 네, 그거에 강약이 있을 뿐이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그럼 이번에는 좀 퍼져 나가겠네요. 지금 그렇죠. 제일 큰 글씨가 유동성 아니에요? 유동성이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다는 거죠. 네. 네, 수요도 지금 막 달아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뭐 지방이 노인과 바다로 다 망하고 있는 마당에 지방 주요 지역 외에는 다 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각화시켰는데 이걸 이렇게 텍스트로 나열하면 이게 강약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유동성, 수요, 그다음에 금리하고 공급은 거두는 거고. 아, 유동성 임팩트가 엄청 큽니다. 그죠? 큽니다, 이렇게. 네. 더 커져야 돼요. 네, 더 커져야 되고 수요도 크고. 네. 그런 상황에서 이게 거대한 산맥이기 때문에 금리하고 공급은 단기적으로 잠깐 이 유동성이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수요도 뭐 아직은 꺼질 것 줄어들 같지가 기미가 없죠. 네, 없지 않습니까? 네. 금리는 낮아질 거고 공급은 뭐 예를 들면 수요 같은 경우는 강북에 있는 초등학교가 폐교를 하고 있어요. 학생이 없어서. 근데 강남은 지금 강남 3구는 미어 터지거든요. 한 반에 막 28명 막 이래요. 중학교는 30명이 넘고 막 그래요. 강남 학원가 쪽은. 학군지 쪽은. 그러면은 여기는 왜 이렇게 애들이 많은 거야? 그런 생각. 지난번에도 왜 봤지 않습니까? 역삼동? 애들 막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강북에서 이제 폐교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냥 학교를 안 가는 게 아니라 다 이제 학교가 있는 쪽으로 모여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시화, 집중화. 그러면서 밀도 높아지고. 우리나라가 밀도가 높은데 더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 계속 수요가 핵심지로 모여들 거다. 부산 같은 경우에 해운대. 그죠? 대구 같은 경우에는 뭐 수성구, 뭐 이렇게 광주는 봉선동 이런 쪽으로 계속 모이니까 나머지는 점점 지역 경제 자체가 무너지고 있고 핵심지는 점점 더 가격이 상승하고 그런 양극화가 심해졌는데 이제 너무 심해지니까 그 서울 강남권은 그 주변까지도 이제 같이 덩달아 오르는 광진구라든가 강동이라든가 과천이라든가 분당이라든가 강남 주변 지역이 싹 다 상승하고 있죠. 아, 그럼 그 다음 단계 뭐 노도관, 금관구 아니 뭐 저쪽 더 위쪽으로는 의정부, 포천, 양주, 파주 뭐 밑으로는 거북섬 뭐 이렇게 좀 온기가 퍼져 나갈 수 있을까요? 외곽순환도로 라인까지는 확실하게 퍼져 나가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의정부라든가 파주, 이제 거북섬, 시흥 그쪽까지 갈 때 강력한 규제가 나옵니다.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도 안 가요. 3개월 폭등하면 정부에서는 자기가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질타를 받으니까 그거를 할 수밖에 없죠. 언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강력한 규제를 해요. 이게 나중에 후폭풍이 어떻게 돌아오든지 간에 자기 정권만 지나가면 되니까.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때 그러면 이제 여기 거래되기 시작하는데 이런 규제를 해서 어떻게 하냐 이런 게 맨날 역사가 반복됐어요. 그러니까 보통 강남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강남이 한 2년 넘게 달렸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뭐 한 20년 전에는 2배였던 게 지금 8배 정도 차이가 나버리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이제 갭매우기 풍선 효과로 이제 그렇게 주변이 이제 싹 다 오르기 시작하죠. 근데 그게 외곽순환도로까지인 것 같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9월 30일까지 다주택자들은 여기를 못 사는 거예요. 다주택자나 지방분들은. 그럼 서울분들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 전에 사셔야죠. 9월 30일까지. 그러니까 이 근처 살고 있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기회예요. 너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걸러준 거네 후보를. 일단 다주택자, 일단 너네끼리 해봐. 지방,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은 여길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점점 사다리를 걷어 차는 것 같아요. 점점 그들만의 스카이캐슬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스카이캐슬. 네, 왜냐하면 진보든 보수든 대부분이 강남에 집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거래량 급증한 거 이건 아까 전에 말씀드렸고 네. 대선 후보 이제 부동산 공약 이제 대통령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누가 되는지 그쪽에서 이제 공약 나오는 거 특히 다주택자 공약을 잘 보셔야 돼요. 나는 다주택자가 아니라 실거주로 내 집 마련 한 채 할 건데 그래도 다주택자 공약을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네. 전세랑 연결이 돼 있죠. 다주택자들이 지금 집을 다 팔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를 지금 지난 정권 총 8년 동안 압박을 했으니까 전세가 지금 전멸이잖아요. 1000세대, 2000세대의 전세가 제로 단지도 있더라니까요. 제로. 세입자분들이 연락이 와서 전세 재계약, 감사합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는 부동산에 전화해봤더니 전세가 하나도 없다고. 매매는 100건, 200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 그게 전세가 그럼 폭등하면 그 다음에 매매를 자극하잖아요. 이게 이제 순차적으로 앞으로 벌어질 일이죠.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는. 근데 지금 매매 갭 차이가 좀 있어서 바로 이렇게 자극을 할 수 있을까요? 갭이 있는. 노도강은 지금 2021년 하반기부터 폭락해서 거기서 멈춰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면 일기 신도시 쪽으로는 지금 5천 갭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취등록세 12.4%, 10.4%? 그것 때문에 지금 못 사고 있죠? 네, 12.4% 때문에 못 사고 있죠. 그러니까 안 사는 거죠. 요번에 빌라 임대사업자 혜택 준다고 그래도 안 하잖아요. 2025년도 올해는
상고하고로 간다. 근데 이제 강력한 규제 대책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 상고하고네요. 상고하고로. 고고. 네, 둘 다 고고네. 고고입니다. 그래서 전세 전멸이 시작이고, 그럼 전세가 폭등, 매매가 자극, 매매가 폭등. 그래서 이제 강남도 움직이지만 이제까지 안 움직였던 강북, 일기 신도시, 뭐 분당은 움직이고 있었지만 네. 일기 신도시까지도 엄청난 그 전세가 상승 이후 매매가까지. 여기서 만약에 취등록세만 12.4%만 풀어주면 투자자들은 지방 갈 거 없이 수도권에서 일기 신도시에서 5천 개부로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뭐하러 지방 기차 타고 내려갑니까? 근데도 안 한다 지금. 아무도 전세를 안 사서 세를 놓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다주택자들은 다 씨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참새를 다 죽여버렸더니 벼를 쪼아먹는다고 참새를 다 죽여버렸더니 쥐가 들끓어서 쥐가 벼를 다 먹어갖고 중국에서 그 당시에만 아사한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서 이제는 비강남권이 오르니까 서민들한테 굉장한 직격타죠. 이제 느낌이 옵니다, 이제. 그럼 서민 정부를 주장한 진보 정권에서 이걸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서부터는 강력한 수요 억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공급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가격 억제, 수요 억제. 그럼 제일 쉬운 게 이제 대출 그죠? 그래서 집을 사기가 점점 더 힘들어져요. 특히 진보 정권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압박하다가 이제 그게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쌀값이 오르니까 밥 먹지 마, 밥 양 줄여, 막 계속 그러다가 며칠 굶으면 사람이 눈이 뒤집히잖아요. 네. 이 개인의 욕망을 자극하는 거니까. 집, 내 집, 안정에 대한 욕구를 억누른 거잖아요. 본성을 억누른 거니까. 그러다 한 3년 지나고 4년 지나면 에이씨 그러면서 사죠. 3월 달에 스텔스 DSR 시작되죠? 3단계. 7월에 3단계. 7월 달에 시작되죠? 이건 뭐 지난 정권에서 한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계속 그랬잖아요. 아, 부동산은 안 건드리겠다. 안 건드리겠다면 이건 그냥 한다는 거잖아. 근데 이제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은 차별화를 둬야죠. 지금 지방이 너무 침체돼서 지방을 좀 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지방을 이제 차등 적용한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7월에 이렇게 대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대출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실수요 하시고 싶으신 분은 빨리 사시는 게 낫다. 그리고 이제 9월까지 이제 서울 내 집 마련하실 분들은 좀 하시고 9월 이후에는 오히려 한 텀 쉬어 가셔야 돼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왜요? 그 다음부터는 뭐 강력한 억제 대책이 나올 거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폭락한 다음에 사면 되지 않냐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은데 네. 폭락할 때 살 수 있을까요? 다시 또 어수선해지지 않을까요? 그럼 올 초에 삼성전자 폭락하고 미국도 좀 어려울 때 5억 10억씩 올인하셨어요? 그죠? 폭락할 때 못 사요. 선수들도 무서워하는데요. 투자를 많이 해본 사람도 폭락할 때 덜덜덜 떨면서 매수 버튼 누른다는데요. 주식. 맞아요. 이게 맞아 하면서 산대요. 네. 고수들도. 너 감정이 흔들리지 마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이러면서 아니야 누를 거야 아니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해서 매수 버튼 누른다는데요. 맞아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보통 상승한 때 사는데 뭐 앞으로 이제 좀 많이 억제를 하는데 그러면은 나중에 사는 게 더 싸게 사잖아요. 못 산다니까요. 나중에 그냥 아예 부동산을 잊고 자기 생활 한다니까요. 계속 떨어질 건데 왜 사요? 상식적으로 그게 맞잖아요. 네. 근데 이 부동산은 상식을 훨씬 넘어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냥 내 집 한 채 하고 회사 생활 열심히 하는 게 제일 편해요. 내 집 한 채 좋은 데다 하고 회사 생활 열심히 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대통령께서 그러셨거든요. 네. 주식 코스피 5천 시대 만들겠다. 어떻게 해요? 대신 부동산으로 돈 버는 건 안 된다. 얘기하셨었거든요. 본인도 주식 하신다고. 네. 4천만 원. 본인도 주식을 되게 좋아한답니다. 주식으로 돈 버신 분들을 전 많이 못 봐갖고. 네. 네. 부동산으로는 근데 10년 전, 20년에 서울 부동산을 사서 손해보신 분들은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확률적으로 높은데 베팅을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리고 내가 초보라는 걸 먼저 인정을 하셔야 돼요. 이 경제 주체 중에서.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정부, 은행, 기업은 그 전세사, 나는 개인. 그럼 이 4개 주체 중에서 자기가 이 3개 주체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절대 못 이기죠. 그렇죠. 그럼 나는 초보다. 그냥 플랑크톤이 플랑크톤. 그렇죠. 네. 그냥 벌레. 여기저기 밟히고 뜯어먹히는 풀 정도. 야생에서. 전 잡초라고 해요. 잡초. 그걸 인정해야 돼요. 네, 인정해야지 뭐 내가 주식을 사갖고 싸게 사서 오르면 비싸게 팔겠다는 그런 헛된 망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90%가 다 손해를 보잖아요. 박살나죠. 네.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뭘 사갖고 팔아서 이득을 먹겠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오류가 있죠. 왜 팔아요? 그게 오르지 않을 거라는 걸 자기가 벌써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강남 부자들, 부동산으로 돈 버신 분들의 특징이 뭐 강남뿐만 아니라 뭐 해운대든 어디건 진짜 좋은 물건을 사서 안 팔죠. 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 코카콜라를 사서 40년째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건데 왜 팔아요?
그죠? 그게 이걸 사서 팔아야겠다는 생각 자체가 자기가 쓰레기 물건을 샀다는 거잖아요. 자기도 안 믿는 걸 누가 믿어요? 근데 진짜 좋은 걸 사놓고, 강남이든 부산의 해운대건 좋은 걸 사놓고, 우리 가족이 좋은 교통환경, 학군 좋은 입지에서 살고 있다면 왜 팔아요? 오르든 떨어지든 뭐예요? 정권 5년 지나갈 동안에 종부세만 좀 몇 천만 원 내면 끝이지 뭐. 근데 그런 질문 되게 많이 할 것 같아요. 아니, 소콜리 내가 믿을 수 있는 물건은 내 역량으로 사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그런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소콜님,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믿는 물건이 비싸니, 뭐 예를 들면 강남이 지금 비싸니 동작구나 뭐 구로는 아닌 것 같고 동작구나 강동구나 분당같이 한 급 아래가 더 많이 오를 거냐면서요. 비율상으로는 더 많이 올라요. 근데 그때 이게 갈아탈 수 있겠냐는 게 첫 번째고, 이게 더 많이 오른다 한들 당신 여기에서 계속 오르는데 안주하지 그걸 팔고 나오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덜 오르더라도 강남에 꼬마 아파트를 들어가라는 거죠. 낮춰서. 강남에 지금 정고점을 돌파하는 9평이나 20평대나 막 그 메인 물건들 말고요. 강남 안에서도 이제 B급 물건들이 있다고요. 그런 물건들을 잘 눈여겨보라는 거죠. 강남이 얼마나 큰데. 서초도 있고 송파도 있고 그죠? 그런 쪽에서 잘 눈여겨보면 있는데 특히 송파 쪽에 많죠. 그러니까 뭐 내가 엘리트만 봐도 그러니까요. 내가 쉽지가 않은데 라고 이제 서울대가 뭐 이대만 있나? 포기할 게 아니라 네. 뭐 공대도 있고 그렇죠. 그죠? 뭐 할 데 많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죠? 네. 그럼 뭐 분당이 좋은 데가 뭐 송파에 안 좋은 데보다 더 좋지 않냐? 맞아요. 뭐 예를 들면 중앙대 약대가 좋냐, 서울대 뭐 서울대 뭐 어느 과가 좋냐? 공대? 뭐 공대는 그렇고 이제 좀 뭐 지질학과라든가 뭐 이렇게 어디가 좋냐? 농대. 그럼 당연히 중앙대 약대를 가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뭐 서울대 뭐 지질학과 정도에 우리 아빠가 서울대 지질학과 교수야. 내가 교수 테크리트를 탈래. 그러면 약국 주 6일 일하면서 밤 10시, 11시 퇴근하는 것보다 교수 테크리트가 낫겠는데? 그러면서 이쪽으로 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잘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직장 위치, 애를 키울 건가, 애를 낳고 학군지에서 애를 좀 빡시게 키울 건가, 돈 많이 들어가고 막 이런 생각까지도 다양한 내 실거주 관점에서 바라봐야지 이걸 사서 팔아서 이득이 많을 때 여기 강남으로 들어와야지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못 들어와요. 갑자기 그러면 생각나는 질문이 그러면 네. 강남에 들어갔을 때의 생활비가 아무래도 학원비 많이 나죠. 많이 교육비라는 들죠. 차이가 좀 나지 않겠습니까? 네, 많이 나죠. 구로에서 애기 키우는 거랑 네. 강남 서초 송파에서 키우는 거랑 확실히 좀 뭐 학원비라든지 엔겔 지수도 그렇고 네. 굉장히 좀 이게 지출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질문 안 하세요? 킴스 클럽이라고 서초에 가면은 3,900원짜리 아주 맛있는 애슐리 델리라고 있어요. 그런 물가가 싼 데도 많단 말이죠. 비싼 것도 있죠. 10만 원, 20만 원, 뭐 오마카세 이런 것도 있지만 호텔 뷔페도 있지만 그때 거기 지하상가 네. 사주신 데 있지 않습니까? 엄청 맛있는데 거기. 그러니까요. 알탕. 그러니까요. 진짜 맛있던데 깜짝 놀랐어요. 그게 진짜. 13,000원인데. 그죠? 그러니까는 다양한 선택지가 서울에선 강남에선 존재하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방에서는 그냥 백반집 하나밖에 없다고. 8,000원짜리. 그러니까 더 비싼 걸 먹고 싶은 사람도 8,000원짜리 먹어야 되고 지방 소도시에선 돈 없는 사람도 8,000원짜리 먹어야지. 돈 없다고 2,000원짜리 은박지에 싼 김밥이 없어요. 지방 소도시에 가면 그냥 8,000원 백반집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다양하다. 그러니까 우리 애가 학원비가 많이 들어. 그럼 강남에서는 그러면 위화감 느끼겠네요? 당연히 위화감 느껴요. 아니라고는 인정 안 해요. 네. 당연히 위화감을 느끼는데 문제는 이제 거기에 있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동사무소에서 뭐 수학 그 방과후 교실을 한다. 뭐 몇만 원 안 해. 그러면 대치동 학원 강사가 그간 새끼 강사가 바로 옆에 동사무소에 와서 저녁에 여기서 애들 가르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제 메인 강사가 됐을 때 미리 이제 유치원생들, 초등학교 저학년들을 이제 영업을 하는 거죠. 그죠? 싸게. 그러면서 열심히 가르치죠. 왜냐면 자기가 연습도 하고 거기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주변에 인프라가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그런 거를 잘 활용하면, 그러니까 더 바쁘게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는 뭐 집값이 싸니까 흥청망청 술 먹고 외제차 끌고 해외여행 다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죠. 뭐 부자들은 뭐 강남에서도 외제차 끌고 뭐 해외여행 다니고 막 하겠지만, 그러니까 서민이 강남이나 인서울 좋은 입지에 들어갔을 때 더 생활비가 많이 드니
회사에서 야근하려고 그러면 자 그러고 막 쿠팡 배달하고 막 더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아, 더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삶의 난이도가? 근데 대학교 때 회사 들어가면 돈 벌어서 좋아했는데 삶의 난이도가 훨씬 올라가지 않아요? 아, 그렇죠. 그럼 똑같죠. 더 많이 깨지고. 내 집 마련하면 인서울만 하더라도 이제 본 게임 시작이에요. 쉴 수가 없죠. 아플 수도 없죠. 회사를 관둘 수도 없어요. 대출 이자가 나가니까. 그러니까는 강제저축을 더 열심히 하게 되죠. 그래서 빡시게 그렇게 10년만 지나면 요번에 주택연금 12억 이상도 가입이 되잖아요. 네. 그럼 12억이면 65세서부터 그 주택연금 걸어놓잖아요. 65세서부터 230만 원 정도 나와요. 죽을 때까지. 두 노인네가 죽을 때까지 국가에다 팔고, 예, 그죠. 요번에는 이제 민간은행에서 시작을 한다는데, 네, 네. 뭐 강남에 한 26억짜리는 460. 통장에 지금 하나은행에서인가? 따박따박 넣어주잖아요. 예. 이제 시작했어요. 시작한다고 제가 계속 얘기했거든요. 외국에선 그게 영모기 기준으로서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내 집 마련을 하나만 하면 해운대든 뭐 어디든 수성구든 강남이든 서울이든 좋은데 분당이든 해놓기만 하면 노후 준비까지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너무 막 투자에 막 주식에 코인에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살지 마세요. 시간 짧아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에만 총력전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좀 이제 가족들하고 즐기면서 회사 생활만 빡시게 하고 주말에 좀 나른하면은 배달 알바 좀 하고 감자탕집 설거지 좀 하면서 대출이자 좀 보태고 나른하다고. 차 팔고 해외여행 가지 말고 그렇게 한 10년만 20년만 빡시게 하면 내 자산이 구축이 되죠. 그러면은 이제 노후에 이제 폐지 주스러 다닐 일은 없죠. 주택연금 그리고 부모님이 땅이 있어서 땅 물려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럼 토지연금도 있어요. 토지연금, 주택연금 그리고 국민연금에서 뭐 한 50만 원, 공무원연금에서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나오면은 두 노인네가 아프지만 않으면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죠. 100살을 살아도 돼요. 그냥 200살까지 살아버려 그냥. 미국은 그 기준금리가 4.5%예요. 아직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와, 2% 차이가 나면 우리나라에 있는 돈들이 미국으로 가서 거기다가 은행에만 넣어놔도 예금 금리 네.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돈이 다 빠져나간다고 그러잖아요. 네. 2%면 너무 많이 차이 나는데. 근데 여기서 더 낮춘대잖아요. 그럼 2.5% 뭐 3%까지도 차이 나버리면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한국은행 총재가 지금 더 낮춘다. 2번은 더 낮춘다. 더 낮출 수도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상황이 어렵다. 그죠. 그래서 상황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저희 비공개 뭐죠? 카페인데 네. 서울에서 내 집 마련 하신 분이 요거 6월 1일 날 올라왔잖아요. 미국에? 맥부인님이라고 미국에 이민을 가셨어요. 남편하고 가족이. 그래서 2년 됐는데 자리를 잡고 이제 내 집 마련을 하셨어요. 아, 멋있다. 이민. 그렇죠. 멋있다. 이민 가서. 미국에서 내 집 마련을 하셨는데 금리 보세요. 6.85%. 주택담보대출 금리. 살벌하네요. 살벌하죠. 6.85 어떻게 내지? 근데 제가 2000년 초반에 6%대, 7%대 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거 어떻게 내? 6.85. 처음 냈어요. 20년 전에. 이거 완전히 저축은행. IF 때는 25%였어요. 저도 이거 내면서 진짜 헐떡헐떡 됐죠. 진짜 헐떡. 20년 전에. 네. 국민은행에서 시중은행 1금융권에서 6% 냈다니까 제가. 집 사면 대출 받아갖고. 근데 지금 미국이 6.8% 넘어요. 근데도 내 집 마련 왜 해요? 월세가 너무 비싸니까. 공급은 이제 거들 뿐이긴 한데 확인은 하셔야죠. 네. 공급이 지난 30년 역사상 최저예요. 올해가 아마 마지막 대규모 서울의 공급이고 내년부터는 공급이 없어요. 30년 만에 최악. 처음 경험해 보는 거죠? 첫 경험. 이런 공급은.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공급을 본 적이 없어요. 서울에. 근데 이제 오세훈 전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뉴타운 출구 전략이라고 해서 이명박 때 서울의 빌라들 다 밀어버리고 아파트 이제 1000세대 빌라 밀고 1000세대 해봤자 이 동네가 도로서부터 상하수도 시설, 학교, 공원이 부족하니까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 1000세대가 아니라 여기 1000세대짜리 빌라 여기를 10,000세대를 밀고 15,000세대를 하자. 그러려면 쫙 밀고 도로부터 하고 신도시. 그러니까 서울 안에 신도시가 뉴타운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신도시를 만드는데 도로부터 만들고 여기 1000세대, 1단지, 2단지, 학교, 공원, 상가 이렇게 신도시처럼 그렇게 해서 그 동네를 싹 다 갈아엎는 게 뉴타운 전략이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이었을 때 하던 거를 박원순 정권 10년 동안 다 막아버렸어요. 뉴타운 출구 전략이다. 서민들을 괴롭힌다. 그래서 부시지 말고 벽화를 그려라. 그렇죠. 장신동에 100억을 들여서 페인트 칠해서 벽화를 그렸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여파가 계속 오고 있죠. 그럼 또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수인 줄 알았더니 또 이제 오락가락 하시는. 그래서 오세훈. 오락가락이 오세훈.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풀었다
풀었다 조였다 풀었다 조였다 이러면서 좀 본인도 지금 왔다 갔다 하시면서 요즘은 또 한강에서 수영을 하시더라고요. 몰라. 수영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수영하고 계시던데요. 네. 네. 상황이 넉넉치가 않다. 그래서 올해 보시면은 잠원동에 메이플자이가 6월달에 3,000세대 들어오고 휘경동에 자이 있잖아요. 네. 1,800세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거랑 이제 이문동에 아이파크가 4,000세대로 조금 많고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올해가 서울 대규모 물량의 마지막이다. 그럼 사람들이 이 상황의 심각성을 지금 모르죠. 그러니까 올해 내 집 마련 하시라는 거죠. 하실 분들은. 그리고 아니다. 난 그냥 결혼도 안 하고 아기도 안 낳을 거다. 그러신 분들은 그냥 사시면 되는데 결혼하시고 아기를 낳겠다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9월 전까지는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서울에. 그래도 결혼을 안 하더라도 사실 의향이 있으시면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한쪽만 얘기한다고 그럴까봐 악플 많이 달리더라고요. 왜요? 전 맨날 그래요. 노처녀들에도 서초에 내 집 마련한 골드미스가 낫지 않냐? 그렇죠. 그럼 그죠? 2년마다 옮겨 다녀요? 근데 그렇게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하락할 거니까 뭐하러 집을 사냐? 월급도 작은데 내 돈 펑펑 쓰고 싶다. 그러신 분들이 많잖아요. 해외여행 다니고. 네. 월급이 작으니까 네. 월급이 작으면 더 아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국가에서 이제 기본주택을 해줄 텐데 그거 공짜를 바라더라고. 그거 받으면 되니까. 공짜를 바라더라고. 국가에서 해줄 텐데 왜 내가 이렇게 내 월급의 3분의 1을 대출이자로 내냐? 그럼 난 이거 갖고 어떻게 사냐? 그럼 내가 먹고 싶은 거 못 먹잖냐? 그러네요. 기본주택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럼 들어가면 되지. 소클린 강의 들을 필요 없네요. 뭐하러 들어요? 기본주택 들어가면 되지. 그렇죠. 공짜로 준다는데. 그러니까. 근데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5년 뒤에, 10년 뒤에, 아니면 이제 5학년 돼서 6학년 돼서 이제 떠돌아다니는 거죠. 내 집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좀 빈곤해지죠. 사람이. 이렇게 내천자가 생기면서 맞아요. 이제 부자들을 증오하죠. 이번에 대선 때 저쪽 이제 진보 쪽에서 이제 우리가 됐으니까 부자들을 혼내주자, 복수하자, 막 이런 얘기를 한다는데 복수? 뭐 부모를 죽였나 부자들이? 그렇죠. 그러니까는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 그런 게 좀 있으신 분들이 공짜를 원하고 그래서 제 친구가 구청에서 사회복지사 친구인데 네. 되게 힘들다고 이렇게 쌀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은 더 주라고 다 먹었다고 막 구청에 와서 막 이렇게 하고 막 집어 던지고 막 그러면은 예, 사람들이 와서 아우 어머님 쌀 다 먹었다니까 더 줘 막 그런다고 그러고. 공짜로 받은 건데 다 먹었다고 다 먹었다고 더 달라고 하는 더 거예요? 달라고. 와. 공짜를 줘야지 내가 가난하니까 가난한 게 권리는 아닌데. 그러니까 계속 배려가 계속되면 권리가 되니까 그러니까는 그 사회복지사 공무원들이 자살률도 높고 되게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네. 물어보세요. 주변에 사회복지사분들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은 자기도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 사회복지사가 됐는데 노코멘트 하더라고요. 질려버렸다고. 그래서 뭐 아니신 분들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또 이제 가진 게 없다 보니까 이제 각박해지는 것 같아 사람들이 약간. 지금 서울이 없어요. 3년 동안. 앞으로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거든요. 지금 동대문구하고 서초구 외에는 입주가 없어요. 최악. 근데 의외로 또 광명시가 많아요. 광명은 내년까지. 근데 광명 쪽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그렇다고 매매 전세가가 떨어지진 않아요. 맞아요. 왜 둔촌주공 입주할 때 12,000가구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물량이어서 폭락할 거다. 전세 폭락, 매매 폭락할 거다. 왜 헬리오 1만 가구 2018년도에 12월 달에 입주하는 것처럼 네.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그냥 지나갔죠. 그렇죠. 아니 올랐어요 오히려. 네, 올랐죠. 그래서 예측이 쉽지가 않다. 우리는 그냥 대응을 할 뿐이다. 예상만 하고. 네. 유동성 이게 제일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유료급 강의인데 오늘 무료로 그냥 다 풀어 그냥. 다 풀어. 언제 죽을 줄 알아 내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1,000조를 돌파한 게 통화량이 M2라고 그래요. 한국은행에서. 네. 2005년도에 1,000조를 돌파했어요. 근데 2014년도 9년 만에 2,000조를 돌파했어요. 2,000조를. 그럼 그 다음에 3,000조일까요? 아니에요. 더블로 뛰니까 4,000조를 돌파한 게 코로나 때. 10년 만에. 10년 안 걸렸어요. 14년서부터 20년이니까 6년 만에. 6년 만에. 아니 여기 2013년 9년 만에. 9년 만에. 코로나 때 급증해갖고 2,000조가 3,000조가 아니라 건너뛰고 4,000조야. 그러니까 1, 2, 4, 8, 16, 32, 64, 128 이렇게 배수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집값도 그러잖아요. 1억 다음에 2억, 3억, 4억 이게 아니라 1억, 2억, 4억, 8억, 16억, 32억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서울 평균 집값이 노무현 정권 때 3억이었어요. 지금 서울 평균 집값이 13억이 넘었습니다. 아파트 값이.
서울 아파트 값이. 그러면 지금 4배가 넘었잖아요. 20년 만에. 그러니까 10년마다 2배가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있으면 이제 8,000조가 넘어서는 거예요. 그 다음엔요. 9,000조? 경이죠. 8,000조 다음에는 1경 6,000조. 경칠 노릇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숫자 공부할 때 생각해 보세요. 조 다음엔 뭘까요, 여러분? 경이요. 그런 건 우리 세상에는 없어요. 그랬잖아요. 맞아요.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리디노메이션이라고 해서 뒤에 숫자 0 3개 빼고 해버리면 그럼 무조건 폭등이죠. 또 한 번. 맞아요. 너무 싸 보이니까. 맞아요. 근데 왜 제 월급은 이렇게 안 오를까요? 그러니까 가난해진 거죠. 가난하게 느끼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가난해진 거예요. 김밥이 5,500원이라니까요. 김밥 2줄을 못 사요. 10,000원으로. 그럼 10,000원이 이제 돈도 아니죠. 유동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걸 통화량이라고 하죠, 보통. 그죠? 시중에 풀린 돈의 양. 맞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정치적인 배경 때문에 앞으로 엄청나게 풀어댈 거다. 추경 벌써 35조? 지금 추경 35조 얘기 나오고 있던데요. 벌써. 근데 서울 수도권은 지금 지방에서 노인과 바다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다 노인과 바다네요? 노인과 바다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부산에 사시는 분들이 수강생들이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대학교 다니고 직장 잡고 그러면서 한 말이 자기가 제일 마지막에 올라왔다고. 근데 서울은 지금 애기들이 학군지 위주로 목동, 중계동, 분당, 네. 대치동 넘쳐납니다.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그런 걸 어디서도 못 보거든요. 돌아다니면 요즘 강북이나 이런 데 돌아다니면 애들이 없어요. 애기들 돌아다니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 학군지, 목동, 대치동, 중계동 이런 데 가면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게 지방에서 이제 폐교하는 학교들 그런 데서 싹 다 서울 경기권으로 몰려들고 있다. 서울, 경기, 인천이 전 우리나라 남한 면적 전 국토의 12%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작은 면적에 전 국민의 반 50%가 살고 있어요. 2,500만 명이. 그렇죠. 그러니까 밀도가 너무 높아요. 그런데 거기서 집값이 떨어지기는 힘들죠. 서울 기준으로 땅값이 계속 오르죠. 그래서 방글라데시, 대만, 다음으로 한국의 인구 밀도가 되게 높은데 이걸 저는 이제 강의 때 쓰는 자료인데 이제 수요폭탄이라고 그래요. 폭탄이네, 폭탄. 네. 사람들이 계속 몰려드는 거죠. 네. 남한 면적이 12%도 안 돼요. 저 11%에다가 그냥 네. 대학교, 직장, 인프라 모든 게 다 서울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몰려들고 있는데 이 몰려드는 거는 이촌 향도 현상이라고 했죠. 이거는 예전부터 수십 년 동안 일어난 일이고 앞으로 더 심화되면 심화됐지 약화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분히 기회하고 위기를 살피자. 지금 상황이 이 4가지 요소가 이렇게 되니까 여기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제 정부의 입장, 진보 정권의 입장, 네. 그리고 은행이 이제 정부의 관치금융, 은행의 입장, 그리고 건설사들 지금 공사비 오르고 조합 뭐 반대파들도 있고 막 그래서 맨날 분쟁하잖아요. 이게 둔촌총도 마지막 입주했는데도 그거 뭐 저기 추가로 네. 뭐 나무 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조경에 대해서 또 싸움 붙고 이제 진미크도 지금 계속 싸우고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개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 위기 상황을 하는데 위기가 기회듯이 전쟁통에 부자가 나잖아요. 예, 그렇듯이 잘 살피자. 이렇게 역동적인 다이나믹 코리아에서 오히려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쪼는 사람이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문재인 정권 때, 노무현 정권 때 다 팔고 외국으로 나가신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종부세 새로 나오고 세금 쏟아지니까 5년 동안 와, 나 잘했다. 똑똑한 애나 그랬다가 지금은 다 후회하시잖아요. 아유, 그래도 한국에 하나 놔두고 올 걸. 세금 그거 뭐 몇 천만 원 내면 되지 뭐. 1% 해봤자 얼마겠어요. 뭐 12억 서울 아파트 평균 기준이 12억에서 1%를 때려버린다 한들 1,200만 원이잖아요. 그럼 5년만 지나고 나면 아파트 값이 2배로 될 텐데 1,200만 원 뭐 5년 하면 1억도 안 되잖아요. 근데 아파트 값은 지금 3억 했던 게 12억 됐는데 1억 내고 12억 버는 게 낫지. 그러니까 손해에 너무 과민 반응을 하고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간 그렇게 이제 팩트를 못 보고 현실 부정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여긴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온 상황. 정신 차려! 자, 일단 무주택자. 무주택자는 6월 전에 계약을 해라. 그리고 뭐 스트레스 DSR 3단계를 하더라도 9월 안에 강남에 들어오실 분들은 9월 안에 사셔라. 그리고 서울에 내 집 마련하실 분들은 6월 전에 계약하고 계약서 들고 바로 은행에 가서 자필 서명하셔라. 그래야지 7월 달에 스트레스 DSR 시행 전에 자필 서명한 그 조건으로 대출이 더 나온다. 무주택자는 무조건 내 집 마련을 하셔라. 그리고 1, 2주택자, 1주택, 2주택자 갈아타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상급지 구축을 노리셔라. 특히 서초에 지금 공급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동대문구에 공급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경기도 분들은 동대문구도 보시고 이쪽도 보고 마영송도 보시고
바쁘게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요. 입지의 업그레이드를 하셔라.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입지를 업그레이드하고 네, 집 상태 다운그레이드, 평수 다운그레이드. 그렇죠. 그러니까 집이 좁아진다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집은 좁아지지만 그 주변에 인프라는 굉장히 좋은 곳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복도시 꼬마 아파트 들어가라. 원베이든 투베이든 좁은 데서 시작해라. 전 신혼 때 그 가구도 없었어요. 봉 이렇게 해갖고 옷 거는 거 있잖아요. 행거. 맞아요. 행거로 살았어요. 행거 좋아요. 행거로 살았어요. 가구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사 갈 거니까. 그래서 2년마다 비과세로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셔라. 그렇게 계속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1년에 그러니까 매달 자기 관심 지역은 계속 눈여겨보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업그레이드를 해나가는 거죠. 그리고 뭐 자기 회사 생활하면서 진급도 하면서 연봉도 더 나오고 회사에서도 능력 쌓아갖고 회사 안에서도 갈아타기 뭐라 하네 스카우트 이직해서 연봉 2배로 되고 그러면은 자기가 뭐 10억 대출 이자를 감당했던 게 이제 15억 대출 이자 감당 가능하고 저녁에 좀 알바 좀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면 그렇게 젊은 날 20, 30대 40대까지 열심히 살면 뭐 5학년쯤 됐을 때 이제 좀 은퇴해서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노후가 다 보장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입지의 업그레이드, 평수의 다운그레이드를 하셔라. 이걸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경기도 구축에서 경기도 신축에서 서울 구축으로 들어오셔라. 이런 얘기죠. 경기도 구축은요. 당연히 서울 구축으로 들어오셔야죠. 그런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다주택자. 후위를 도모해라. 서울 강남의 매도. 서울 강남 핵심지. 그러니까 해운대 핵심지, 대구, 수성구 핵심지 외에는 전량 매도. 전량 매도. 네. 후위를 도모. 후일. 5글자. 다주택자들은 기억하십시오. 후일. 후위를 도모. 살아남는 놈이 강한 놈이야. 3년에서 4년 이렇게 써 있네요. 아니 뭐 엄청 압박하면서 튀어오를 거니까 그때는 또 이렇게 똘똘한 한 채가 아니라 또 이제 기회가 또 오니까 전세가 엄청 폭등하고 그러니까 이제 똘똘한 한 채로 계속 가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막 똘똘한 놈 한 채 막 막차 타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무리해서 네. 지방에 막 투자했던 애들이 지금 다 팔고 손해보고 지금 지방 폭락장인데 다 팔고 강남에 한 채 사고 막 이렇게 또 좋아하는 애들이 있는데 살할 때 안 사고 지금 사냐. 그죠? 그렇게 무리해서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후위를 도모하시고 그것만 정리하시고 이제 좀 이렇게 하셔라. 그런 질문. 2배, 3배 오른 강남을 국평을 사기에는 지금 전 아니라고. 지금 강남 들어가는 건 좀. 아니, 그러니까 강남의 메인 좋은 것들 있잖아요. 로열 단지, 로열층, 로열동 이런 거 말고 약간 B급 물건이면 모르겠는데 너무 많이 오른 거를 뒷바지 쓰는 거죠.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많이 언급됐던 단지들. 네. 그런 거. 오르겠지만 오히려 그 마용성이라든가 그 외 지역들이 오르는 폭이 크지 않을까. 그래서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2년 전에 사라고 할 때 안 사고 이제 와서 막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여건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는 대중에 휩쓸리는 거예요. 저는 항상 대중하고 반대되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때도 얘기했을 텐데요. 제 여기 영등포 친구들은 집 2년 전에, 3년 전에 폭락장에 사라 그러면은 야, 지금 뉴스도 안 보냐? 지금 폭락하고 있는데 왜 사냐? 그러고 최근에는 막 이제 사야 되지 않냐? 전화 오면은 이제 네가 산다는 거 보니까 막장이구나. 이 인간 지표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25년 동안 계속 반복됐어요. 막 폭등할 때는 사겠다 그러고 이 인간 폭락할 때는 사라 그러면 안 사고 그렇게 반대되는 행동들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뉴스에 나오는 걸 그대로 다 믿어요. 그러니까 현장을 좀 둘러보고 이게 상황 파악을 해야 되는데 뭐 30억 가던 게 70억 가는데 뭐 그런 걸 추격 매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번 타임은 지났다. 그런 강남의 대잔지, 신축, 로열은 지났고 이제 강남의 뭐 B급 이런 물건은 좀 보시던가 아니면 다음 장을 노리셔라. 마용성이나 뭐 이렇게 좀 덜 오른 지역을 노리셔야 되는 타이밍이 왔어요. 이제 풍선 효과, 갭 메우기. 예. 똘똘한 놈 한 채보다는 그래 양극화가 계속 갈 거냐? 아니죠. 한 놈만 계속 갈 수는 없죠. 나머지 뭐 국민들은 그럼 어디서 살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수요도 지금 계속 올라오는데 그것들이 이제 오를 차례가 온 거죠. 그러니까 시기별로 메인이 있는데 그걸 꼭 한 발 늦게들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벌써 2년 전에 들어왔어야 되죠. 지금은 그런 강남 로열은 늦었죠. 지금 진보 정권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시작이 됐잖아요. 이게 할 줄 알았나요? 2017년도에? 전혀 몰랐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올 때? 전혀. 근데 했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제 국회와 행정부와 다 장악을 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보다 이제 2년 플러스 2년, 4년보다 더한 8년, 8년, 10년. 10년, 무한. 무기한, 일단 투투투부터 하지 않을까요? 가볍게. 가볍게 투투투, 6년, 에피타이저. 한번 먹어보는 거지. 투투투. 잼 한번 날려보고 그죠.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민주당에서 한번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3월 달에 벌써 이제 잊혀진 얘기죠. 뭐 한 3개월 지나면 다 이제 잊어버리시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10년 보장 게 막 논란이 있었죠. 근데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이제 네, 선긋기는 네. 했는데 뭐 네. 이런 얘기 나온다는 것 자체가 서민을 위한 정권. 제목이 무시무시한데요? 민주당이 지난번에 왜 우리가 정권을 뺏겼냐. 2년 전에 나온 책인데요. 왜 정권을 문재인 정권에서 윤석열 정권을 뺏겼냐. 아, 분석을 한 거예요. 복귀서네, 복귀서. 네, 복귀도 하면서 그 민주당의 진보 정권의 스탠스를 여기 책에다가 정리를 했어요. 2년 전에 나온 책인데요. 이런 게 있었구나. 네, 앞으로 민주당이 어떤 정책을 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도서관에도 있겠죠? 2년 전 거니까. 그래서 읽어보시면 전반적인 큰 산맥, 민주당이 지금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앞으로 어떤 정책을 하기 위한 정책 철학이 담겨 있죠. 근데 이런 책이 몇 권 있어요.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 요 책하고 공정한 부동산 지속 가능한 도시. 공정한 부동산. 예, 이 책 쓰신 이한주 여기 기획하신 분이 이제 또 그 책사. 인서울 기준으로 봤을 땐 무주택자 분들은 내 집 마련을 빨리 하셔야 돼요. 네. 대출 규제가 7월에 나오지만 더 센 게 하반기에 기다리고 있다. 내년에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그때는 더 내 집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다. 앞으로 쉬워질 거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기본 주택은 쉬워지겠죠. 근데 번듯한 그냥 민간 주택은 먼저 선진입해서 거기서 자산을 구축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사오는 거잖아요. 인플레이션 점점 심화되고 그 사람들이 뭐 이거 뻔히 오를 거 아는데 왜 팔아요? 안 팔고 계속 이렇게 갖고 있죠. 나보다 하수겠어요. 벌써 5년 전, 10년 전, 20년 전에 벌써 서울의 좋은 지역에 강남의 좋은 지역에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인데 이분들은 고수죠. 그 고수의 물건을 내가 가서 사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이라도 이렇게 불안할 때 들어가시는 게 아우 내가 지금 두 채인데 내가 강남에 좋은 거 하나 있고 여기 동작구에 하나 있는데 이거 하나 팔까? 그치 한 주택 하나만 갖고 있자. 종부세 2주택자는 좀 많이 내게 한다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이제 현실 인식을 하시고 이제 던지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잡아야죠. 그리고 이제 공급 확대한다, 뭐 한다 하면서 이제 좀 수요를 억제해 보려는데 안 먹힌다 하반기에. 그럼 이제 하반기부터 강력한 규제 대책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제 뭐 6개월 다독 거렸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는 이제 앞으로 한 3년 동안 스트레이트로 때려버리겠죠. 이재명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실용주의자라 부동산 안 때린다고 했거든요. 뭐 이렇게 저는 이제 방어적으로 투자를 많이 해요. 실거주조차도. 그래서 뭐 안 하면 좋죠. 근데 하게 되면 그때 대해서는 당황하시죠. 1주택자들은 무주택자들은 무조건 내 집 마련부터 하셔라. 인서울.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뭐 주요 지역으로 내 집 마련을 하셔라. 그래서 교통, 환경, 인프라 이런 거 학원까지 다 누리셔라.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면 됐지 뭐. 자동차 사서 자동차 값 떨어질 텐데 왜 사요? 핸드폰 사서 핸드폰 반에 반값 될 텐데 왜 사요? 그걸 충분히 사용하잖아요. 그 사용 가치만 해도 집이 가치는 충분하다. 더군다나 핵심지면 땅값이 오른다. 집은 낡아져도. 그 다음에 핵심인 주택연금. 주택연금까지 시작이 되면 12억 이상, 20억, 30억짜리도 주택연금 걸어놓으면 내 집에서 평생 살면서 이제 한 달에 뭐 200, 300, 400씩 1000만 원까지 한도거든요. 나오면은 그걸로 1000만 원이요? 1000만 원 한도야. 근데 26억짜리가 지금 460 준다니까. 65세서부터. 그러니까는 사용 가치, 투자 가치, 주택 연금 가치까지 다 방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 투자하고 코인, 주식, 뭐 지방 이상한 물건들 갭투기 막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좋은 집 하나로 딱 끝내셔라. 그리고 회사 생활 열심히 하셔라. 월급쟁이는 월급 뭐 열심히 회사에서 일하면 350 주면 그게 무비 투자잖아요. 건물 한 채 3층짜리 꼬마 빌딩 갖고 있는 사람도 겉에서 보기에 화려하지 공실 나고 그러면 월세도 못 받아요. 요즘 다 공실이잖아요. 다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맞벌이라면 건물 2동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350 하면은 뭐 700이면 그걸로 우선 열심히 대출이자 내면서 내 집 마련하고 2년마다 갈아타면서 좋은 입지에서 사시고 노후도 보장되고 그리고 내 생활도 깔끔하잖아요. 은행 대출이자만 내고 회사 생활만 열심히 하면 되니까 나머지 시간은 가족들과 보내시고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너무 투자 남들 투자하는데 내가 뒤처지는 거 아닌가 이런 공포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급증? 그런 걸 좀 잊어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 집 마련 한 채. 그래서 1주택자든 2주택자든 갈아타기 일시적 2주택자든 다 한 채로 가시고 다주택자들은 후회를 도모해라. 한 번의 기회가 올 텐데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거기서 이득을 볼 생각하지 마시고 살아남는 놈이 강한 놈이죠.
그러니까 요번 한 텀은 쉬시고 다주택자들은 살아남으셔서 후회를 더 해라. 그게 정신건강에 좋다. 무서워. 저는 계속 주장했어요. 이 얘기를. 몇 년 전부터. 그런데 예, 어쨌든 요번에는 이제 확정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물건들 나올 것도 나오고 금매로 팔릴 것도 팔리고 이러면서 교통 정리가 좀 될 것 같아요. 빨리 현실로 돌아와라. 호랭이는. 네. 애국 청년은 이 현실을 인정해라. 자기 자신을 용서해라. 진보든 보수든 어쨌든 리더다. 우리 담임이 없는 것보다 그냥 맨날 좀 이상한 담임이라도 있어야 옆반하고 싸운다. 반장이 나은 것 같기도 한데. 반장이 나은 것 같아요. 그 반장이 갑자기 자기가 선생이 되겠다고 나갔다가 그냥 고사리 먹고 내려오고 막 난장판이었는데 우리 교실이. 우리들의 영웅이 생겼잖냐. 일그러진 영웅이더라도 영웅인데 들어왔으니 응원해줘야지 뭐 그럼 어떡해. 우린 지금 한 배를 대한민국이라는 한 배를 탔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잘하길 바라고. 네. 그 지금 이제 막바로 이제 미국하고 관세 협상서부터 시작해서 막 따위로 싸워야 돼요. 지금 할 일이 중국하고도 많아요. 싸우고. 맞습니다. 네, 그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안에서 이렇게 싸워버리면 미국이나 주변 국가들은 좋다고 웃죠. 지들끼리 내분으로 망하네. 막 이러면 뭐 우리는 뭐 그냥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제 다시 합심해서 잘 해야 되는데. 좋아요. 25만 원 받을 생각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너무 좋아요. 나도 줄라나? 전 국민 보편적 복지. 코로나 때 주더라고. 다 줍니다. 처음에는 안 주더니 나중엔 다 주더라고. 25만 원.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받을 생각이. 근데 이제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네,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온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좋은 현물을 들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결론이 나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네. 또 이제 아마 발표가 또 나오겠죠. 주요 발표가 아마 정책의 종합대책이 한 번씩 항상 나오지 않습니까? 정권 초기. 책사들이 좀 강하시더라고.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고 아까 전에 소개해드린 책 읽어보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